부산 영도의 비탈길,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이 어깨를 맞댄 골목 끝에 제 공방이 있습니다. 시간의 결이라는 작은 간판을 내건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부산항이 보입니다. 거대한 화물선이 느리게 미끄러지고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가 비릿한 바다 냄새와 함께 밀려 들어오지요. 세상은 저렇게 바쁘게 흘러가지만 제 공방 안의 시간은 아주 더디게 흐릅니다. 저는 낡고 상처 입은 가구들을 복원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은 경남 의령의 한 고택에서 가져온 자개장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반백년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세월의 무게에 뒤틀리고 군데군데 자개가 떨어져 나가 흉터처럼 패여 있었습니다. 사포를 쥔 제 손은 노인의 손이 으레 그렇듯 주름이 깊고 마디가 굵습니다. 부드러운 사포로 조심스럽게 오칠 표면을 갈아내자 속살을 드러낸 나무의 향과 묵은 오칠 냄새가 공방 안에 무겁게 퍼졌습니다.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제 시간을 50년 전 과거로 되돌려 놓는 지독하고도 선명한 그 냄새. 눈을 감으면 지금도 보이는 듯합니다. 지리산의 웅장한 능선이 병풍처럼 둘러싼 경남 하동의 오래된 기와집. 대대로 가구 공방을 운영해온 저희 집은 늘 나무와 오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근엄한 분이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그림자 뒤에 순종하며 사는 분이셨지요. 그리고 그 집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4살 터울의 친오빠 박서진이었습니다. 오빠는 장남이자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빠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고 어머니는 밥상에 생선 한 토막도 늘 오빠의 숟가락 위에 먼저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장남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부속품 같았습니다. 오빠의 성격은 불과 같았고 제 존재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제가 마루에 앉아 조각칼로 작은 나무 인형을 만들고 있었지요. 그때 마당을 가로질러 온 오빠가 제 손에 들린 인형을 별말 없이 휙 낚아챘습니다. 오빠, 내 거야. 제 목소리는 기어 들어갔습니다. 오빠는 인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계집애가 이런 걸 만들어서 뭐하게? 쓸데없는 짓 말고 부엌 일이나 거들어. 그리곤 제가 보는 앞에서 조각칼로 인형의 얼굴을 그어버리고는 아궁이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부엌에 계시던 어머니도 공방에 계시던 아버지도 그 모든 것을 보았지만 누구 하나 오빠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오빠의 행동은 늘 옳았으니까요.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유년의 풍경이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침묵과 체념, 그리고 오빠의 폭력적인 시선 아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세계. 시간이 흘러 제가 16이 되던 해 여름, 그늘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밤마다 들려오는 삐걱이는 마루 소리는 제 생애 가장 끔찍한 공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영혼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등잔의 희미한 그림자를 세거나 벽지의 무늬를 외우면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서져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뻥끗하는 날엔 이 집안 전부 불바다가 되는 거야. 알아들어? 새벽녘 제 방을 나서며 속삭이는 오빠의 목소리는 제 목을 조르는 밧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집안에는 저 역시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그저 그가 지켜야 할 세계의 가장 더럽고 취약한 일부였겠지요. 다시 사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과거의 편린들이 자꾸만 발목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16의 무력한 박서연이 아닙니다.
저는 거친 세상 속에서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이고 제 기술로 밥을 버는 장인이며 제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아둔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하동에 사는 여동생 서연이었습니다. 동생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맑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언니, 잘 지내? 다름이 아니고 다음 달에 아버지 팔순 잔치 열기로 했어. 오빠가 크게 한상 차린다고. 순간 제 손이 멈추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오빠가 차리는 아버지의 팔순 잔치. TV에도 나오는 전통을 잇는 자랑스러운 장인이 된 오빠. 위선으로 쌓아 올린 성대한 잔치. 언니, 이번에는 와야지. 민준이도 이제 다 컸는데 외할아버지 얼굴은 베드려야지. 동생의 말에 저는 대답 대신 복원을 기다리는 자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검게 죽은 듯한 오칠 아래 오색 찬란한 나전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벗겨내고 제대로 된 빛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지요. 그것이 가구든 한 사람의 인생이든 말입니다. 수화기를 쥔 제 손에 천천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50년 만에 길고 지독했던 그늘 속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이 온 모양입니다. 동생과의 통화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과거를 통째로 흔들어 깨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귓가에는 동생의 목소리가 아니라 50년 전 그 집의 소리들이 맴돌았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 아버지가 헛기침하는 소리, 그리고 밤마다 제 방문을 열던 오빠의 발소리까지요.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하동이 아닌 부산이고 제 곁에는 이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내 가족이 있었습니다. 공방 한편에 놓인 낡은 경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울은 깨져 있었고 서랍 한쪽은 무너져 내린 상태였지요. 며칠 전 한 할머니께서 차마 버리지 못하겠다며 맡기고 가신 물건입니다. 저는 경대 앞에 앉아 부서진 단면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단단한 나무의 속살이 날카롭게 찢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괜찮은 척, 단단한 척하며 살아왔지만 그날의 통화는 잊고 있던 균열을 다시 헤집어 놓은 셈입니다. 아버지의 팔순 잔치.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은 공방에서 멀지 않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지요. 현관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저를 먼저 반겼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25살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녀석은 저를 닮지 않았습니다. 서글서글한 눈매와 건강한 웃음은 남편 김진우 씨를 꼭 빼닮았지요. 남편은 마침 저녁상을 차리는 중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이제는 익숙합니다. 오늘 좀 늦었네. 일이 많았어?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응, 손이 많이 가는 물건이 하나 들어와서. 저녁 식사는 늘 그렇듯 평온했습니다. 민준이는 직장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남편은 맞장구를 치며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제 세상의 전부이자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평화였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평화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까부터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시죠? 민준이는 예리한 구석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혹시 외할아버지 뵙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니? 순간 식탁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고 민준이는 조금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외할아버지요? 한 번도 뵌 적 없는데 갑자기 왜요? 다음 달에 아버지 팔순 잔치가 있다고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어. 하동에서 크게 한다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전부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왜 가족과 연을 끊고 도망치듯 살았는지 그저 말 못할 깊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만 짐작할 뿐입니다. 그는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그의 손은 늘 따뜻하고 단단합니다. 여보, 당신 안 가도 돼. 아무도 당신한테 가라고 강요 못해.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제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달랐습니다. 팔순 잔치요? 그럼 친척들 다 모이시겠네요. 저 가보고 싶어요. 어머니 고향이 어떤 곳인지도 궁금하고 외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도 궁금해요. 악의 없는 아들의 호기심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내 외할아버지는 내 존재조차 모르신단다. 내 외삼촌은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캄캄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항의 불빛이 멀리서 별처럼 깜빡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을 달려 이곳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돌아간다면 어떤 얼굴로 그들을 마주해야 할까?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만약 민준이가 하동에 가서 오빠 박서진과 마주한다면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았을 그 오만한 얼굴과 마주한다면 사람들은 분명 수군거릴 겁니다. 어딘가 닮았다고. 그리고 민준이는 제게 물어보겠지요. 어머니, 외삼촌은 왜 저를 저런 눈으로 쳐다보시죠? 라고. 그 질문에 저는 무엇라 답해야 할까요? 저는 조용히 공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부서진 경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에 제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지난 50년간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잊고 덮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처를 헝겊으로 덮어두고 외면했을 뿐이지요. 골마 터지기 직전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가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도망치거나 숨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부서진 것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 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덮어두었던 헝겊을 걷어내고 이 상처를 똑바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아프고 추악하더라도 그것이 시작일 겁니다.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남편과 민준이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제가 왜 도망쳐야 했는지, 그리고 민준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자는 주말의 여유는 저희 집에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깬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민준이에게 제 과거를 꺼내 보이기로 결심했지만 막상 해가 밝아오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서 나갈 이야기들이 제가 이룬 모든 것을 어떻게 망가뜨릴지 그 결과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부엌으로 가 커피를 내리는 그의 뒷모습에서 그 역시 밤새 잠을 설쳤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곧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젯밤의 어색함이 아침 식탁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밥알을 씹는 소리,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을 깨야만 했습니다. 여보, 민준아, 잠깐 할 이야기가 있어. 제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낯설게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민준이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창가였지만 제 마음은 가장 깊은 심해에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16살 여름부터 끔찍했던 밤들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공포에 대해서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이 이야기는 그저 한 여자의 하소연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지난 50년간 수없이 되뇌었던 사실들을 그저 담담히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아 제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제는 민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던 아들의 얼굴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제가 왜 하동을 떠나야 했는지, 왜 외가와 연을 끊고 살았는지 그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아들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민준이의 출생에 대해 입을 열었을 때, 그래서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도망쳐야만 했어. 그 집에서, 그 사람에게서. 저는 차마 내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알아들은 듯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못하고 거실 바닥에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아들의 세계가 제 손으로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한참 만에 아들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 진작 말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제 대답에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심장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 아닐까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단단했지만 그 역시 충격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절대로 당신 잘못 아니야. 그놈이 벌레만도 못한 놈인 거지. 남편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의 위로에도 제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흘릴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시간은 지옥처럼 흘러갔습니다. 민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와 남편은 마치 죄인처럼 거실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지켜온 평화, 제가 이룬 가족, 그 모든 것이 금간 거울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어떤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심정으로 공방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서진 경대를 보고 있자니 꼭 제 처지 같아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공방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아들은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말없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경대의 서랍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만지작거리던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고쳐요?
그 순간 멎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경대를 고치는 법을 묻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서져 버린 우리를,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다시 마주하고 일으켜 세워야 하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제 아들이 아주 작은 희망의 실마리를 건네준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부서진 조각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내 아들과 내 남편과 함께 하나씩 전부 제자리에 맞춰보겠다고. 그것이 설령 복수라는 이름일지라도 말입니다.